회색빛 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서울 변두리의 어느 다세대 주택가입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은 낡은 집들 사이로 매캐한 연탄재 냄새와 축축한 곰팡이 꽃이 피어오르는 골목이 보입니다. 그 골목 끝자락, 반지하 방의 창문 너머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술 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건설 현장을 누비던 강민석이 지금은 때 묻은 러닝셔츠 차림으로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 다리에는 이미 누렇게 변해버린 압박 붕대가 감겨 있고 그 곁에는 반쯤 비워진 소주병과 찌그러진 라면 봉지가 굴러다닙니다. 세상 참 공평하지도 않지. 누구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제자리 걸음인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오고. 민석은 천장에 핀 곰팡이를 멍하니 응시하며 헛웃음을 내뱉습니다. 3개월 전 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만 아니었어도 그는 지금쯤 아이들에게 새 운동화를 사주고 아내 지수에게 고기 반찬이라도 먹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절된 다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밀린 병원비와 월세는 어느덧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바위가 되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지수의 조심스러운 발소리에 민석은 황급히 소주병을 이불 밑으로 숨깁니다. 문이 열리고 고단한 하루를 마친 지수가 장바구니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옵니다. 그녀의 어깨는 유난히 처져 있고 눈가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당신 또 술 마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약 먹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잖아요. 지수는 방 안에 가득한 술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흩어진 옷가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민석은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 듯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지수가 낮에는 식당에서 불판을 닦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하며 자신의 약값을 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고마움보다 앞서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비참함입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적셔 민석의 부은 다리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수건이 피부에 닿자 민석은 움찔하며 다리를 뒤로 뺍니다. 그만해. 어차피 이 다리로 다시 현장 나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닦아서 뭐해. 민석의 목소리에는 자포자기한 심정과 날선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지수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슬픔이 고여 있습니다. 거칠어진 지수의 손마디가 민석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배곡같이 곱던 그 손은 이제 주방 세제에 터지고 찬물에 불어 투박한 노동자의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석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끼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준우랑 서윤이가 당신 낳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버텨야 하잖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민석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아버립니다. 좁은 반지하 방의 벽면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려온 가족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 속 민석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지만 지금의 그는 어둠 속에 갇힌 유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골목의 소음은 잦아들고 오직 민석의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만이 방 안을 채웁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미래가 이 좁고 어두운 반지하 방처럼 영영빛을 보지 못할 것 같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하고 돈이 없어 자존심을 짓밟히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이 그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뒤틀린 욕망의 씨앗이 되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좁은 골목길에 길게 드리워질 때쯤 학교와 돌봄 교실을 마친 준우와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반지하 방 특유의 눅눅한 공기가 아이들을 반기지만 아이들은 익숙한 듯 가방을 구석에 내려놓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술 기운이 가시지 않은 민석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고 지수는 부엌 한 구석에서 낡은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지수가 식당 일을 마치고 얻어온 불고기 몇 점이 섞인 된장찌개와 식어버린 공깃밥입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픈지 말없이 밥상 주위로 모여 앉습니다. 얘들아, 오늘 식당 아주머니가 고기를 좀 챙겨주셨어. 얼른 씻고 와서 따뜻할 때 먹자. 지수의 목소리에는 아이들에게 미안함과 애틋함이 섞여 있습니다. 민석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에 10살 준우와 8살 서윤이는 냄비 속에서 보물찾기라도 하듯 숟가락을 놀립니다. 그러다 준우의 숟가락 끝에 자그마한 고기 한 점이 걸려 올라옵니다. 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 고기를 자신의 입이 아닌 동생 서윤이의 밥그릇 위에 슬며시 올려놓습니다. 서윤이는 동그란 눈으로 오빠를 바라보다가 다시 그 고기를 젓가락으로 집어 엄마인 지수의 밥그릇으로 옮깁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가 주면 그냥 먹지. 왜 자꾸 돌려? 민석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튀어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아빠의 호통에 아이들은 어깨를 움츠리며 눈치를 봅니다. 서윤이는 작은 목소리로 엄마도 고생하시니까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지수는 아이들의 마음이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지는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가장인 자신이 다쳐서 누워있는 바람에 고작 고기 한 점을 두고 서로 양보하며 눈치를 봐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무능함을 비웃는 것 같습니다. 그만해. 안 먹을 거면 다 치워버려. 고기 한 점 가지고 생색내는 것도 지겹다 정말. 민석은 홧김에 밥상을 옆으로 밀쳐버립니다. 찌개 그릇이 흔들리며 국물이 바닥에 조금 냅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보가 터지기 직전이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닦아냅니다. 민석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인격마저 갉아먹는 괴물 같았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리지만 가슴 속의 불길은 꺼지지 않습니다. 골목 어귀 전신주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태우며 그는 하늘에 떠있는 차가운 달을 노려봅니다. 이대로는 안 돼. 죽어도 이렇게는 못 살아.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와야지. 이 구질구질한 꼴 안 보고 살지. 어둠 속에서 민석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그것은 가족을 향한 책임감이라기보다 자신을 짓누르는 빈곤에 대한 증오에 가까웠습니다. 집 안에서는 지수가 아이들을 달래며 흐느끼는 소리가 가늘게 흘러나옵니다. 민석은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주먹을 꽉 댑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몸을 일으키리라 다짐합니다. 설령 다리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밑바닥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맹세합니다. 그 맹세가 훗날 자신을 어떤 파멸로 이끌지도 모른 채 남자는 어둠 속으로 깊은 담배 연기를 내뱉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지하방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민석은 신음소리를 삼키며 몸을 일으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다리가 욱신거리며 비명을 지르지만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압박 붕대를 평소보다 더 단단히 조여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지수와 아이들이 깰까봐 숨소리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걸치고 먼지 쌓인 안전화를 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칼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지만 민석은 옷깃을 여미며 어두운 골목을 나섭니다. 할 수 있어. 딱 오늘 하루만 버티는 거야. 애들 소고기 한 근이라도 사가려면 정신 차려야지. 민석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며 절뚝거리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인력시장 앞은 이미 수많은 남자로 북적입니다. 뿌연 담배 연기와 거친 입김이 뒤섞인 그곳은 삶의 최전선이나 다름없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설 때마다 사람들은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어 소장에게 눈도장을 찍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부상 부위를 들키지 않으려 최대한 똑바로 서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노련한 현장 소장의 눈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소장은 민석의 위태로운 자세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강씨, 다리 아직 다 안 나왔잖아. 오늘 일 세다니까 그냥 들어가서 좀 더 쉬어. 소장의 거절에 민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오늘 빈손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의 저녁상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소장의 소매를 붙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합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뼈가 굵은 남자의 자존심은 이미 땅바닥에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비굴해 보일지라도 지금 그에게는 단돈 몇만 원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소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자비리라도 시켜주세요. 곤방은 못해도 뒷정리는 자신 있습니다. 집에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소장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고민하다가 결국 뒷좌석을 가리킵니다.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에 올라탑니다. 덜컹거리는 승합차 안에서 그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 불이 꺼지지 않는 고급 아파트들. 저 높은 곳의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새벽의 고통을 알기나 할까요? 민석의 마음 한구석에 서늘한 한기가 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이, 성실함만으로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차가운 진실이 그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공사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통증을 잊기 위해 진통제 2알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로 자신의 육신을 다시 내던집니다. 정오의 태양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며 공사 현장의 시멘트 가루를 달굽니다. 민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폐자재가 가득 담긴 포대를 옮깁니다. 진통제 기운이 떨어졌는지 발목을 칼로 긋는 듯한 통증이 밀려오지만 그는 땀방울이 눈을 찔러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현장 입구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거친 소음과 먼지뿐인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광경에 인부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차문이 열리고 세련된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한 여성이 내립니다. 그녀가 바로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시행사 대표 박혜란입니다. 현장 정리가 왜 이렇게 어수선해? 소장님, 안전관리 제대로 안 해요? 혜란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하며 거침이 없습니다. 현장 소장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그녀의 비위를 맞추느라 바쁩니다. 혜란은 짜증 섞인 눈빛으로 주변을 훑어보다가 무거운 포대를 짊어지고 위태롭게 걸어가는 민석의 뒷모습에 시선이 멈춥니다. 민석의 구릿빛 근육이 땀에 젖어 번들거리고 고통을 참느라 붉어진 목줄기가 묘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혜란은 흥미롭다는 듯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그를 응시합니다. 민석이 발을 헛디디며 비틀거리자 혜란은 소장을 불러 세웁니다. 저 사람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데 왜 여기서 짐을 나르고 있지? 소장님, 저분 이름이 뭐야? 소장은 당황하며 민석이 사고로 다쳤지만 워낙 성실해서 오늘 하루만 써주는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헤라는 대답 대신 민석에게 다가갑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과 명품 향수 냄새가 뒤섞이는 기묘한 순간입니다. 민석은 갑자기 앞을 막아선 화려한 여인의 기운에 압도되어 멍하니 그녀를 바라봅니다. 헤라는 민석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멉니다. 그 미소 뒤에는 사람을 장기판의 말처럼 다루는 냉정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름이 강민석이라고 했나? 힘든 일 하느라 고생이 많네. 눈빛이 아주 살아있어. 헤란의 손이 민석의 거친 어깨를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헤라는 비서에게 눈짓을 하더니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민석의 주머니에 직접 찔러 넣어줍니다. 현장의 인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민석은 수치심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봅니다. 헤라는 그의 귓가에 작게 속삭입니다. 고생하지 말고 나중에 따로 연락하라며 명함 한 장을 그의 손바닥에 쥐어줍니다. 그것은 민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악마가 건넨 초대장이었습니다.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흘러갑니다. 민석은 주머니 속 빳빳한 신권 몇 장과 금박이 박힌 박혜란의 명함을 만지작거립니다. 고된 노동 끝에 얻은 일당보다 훨씬 큰 액수의 돈이 손바닥을 간지럽히는데 왜인지 모를 불길함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릅니다. 집으로 들어서자 지수가 낡은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하다 민석을 맞이합니다. 지수는 민석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물수건을 가져오지만 민석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본 헤란의 화려한 모습과 그 향수 냄새로 가득합니다. 오늘 일은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다리가 더 부은 것 같은데. 내일은 그냥 집에서 쉬면 안 될까요? 지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답답하게 들립니다. 민석은 주머니 속에 돈을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집니다. 지수는 생각보다 큰 금액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남편을 바라봅니다. 민석은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하는 대신 헤란의 명함을 조용히 손바닥으로 가립니다. 자신이 느낀 묘한 굴욕감과 동시에 피어오른 낯선 설렘을 아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돈을 챙겨 아이들 방으로 들어간 사이 민석은 홀로 앉아 명함에 적힌 번호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이런 여자가 나 같은 놈한테 왜? 그냥 동정인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가? 민석은 스스로에게 묻지만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오전 공사 현장에 나가려던 민석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청담동 호텔 카페로 오세요. 당신에게 제안할 일이 있습니다. 박혜란이었습니다. 민석은 낡은 양복 한 벌을 꺼내 먼지를 털어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세월의 풍파에 찌든 영락없는 노무자의 모습이지만 눈빛만은 헤란의 말대로 기묘하게 번뜩이고 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헤란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왔네. 옷차림이 좀 아쉽지만 체격이 좋아서 조금만 가꾸면 근사하겠어. 강민석 씨, 현장 일 그만두고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 헤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녀는 민석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일정 관리와 수행 업무를 맡기겠다며 지금 벌이의 5배가 넘는 월급을 제시합니다. 민석은 마른 침을 삼킵니다. 5배. 그것은 반지하방을 탈출하고
아이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해줄 수 있는 마법 같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헤란의 눈빛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는 눈이 아닙니다. 마치 탐나는 물건을 손에 넣으려는 수집가의 눈에 가깝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을 옥죄는 가난의 사슬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금지된 유혹에 발을 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헤란의 제안을 수락한 지 일주일 만에 민석의 손에는 두툼한 현금 봉투가 쥐어졌습니다. 갑을 형식으로 미리 받은 활동비는 그가 막노동판에서 한 달 내내 뼈가 빠지게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액이었습니다. 민석은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에서 나와 평소라면 감히 들어가지도 못했을 백화점 지하 식품관으로 향합니다. 최고급 한우 세트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던 수입 장난감, 그리고 지수를 위한 화장품 세트까지 쇼핑백이 양손에 가득합니다. 반지하 골목으로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의 절뚝거림조차 잊은 듯 가볍고 당당합니다. 지수야, 준우야, 서윤아, 아빠 왔다. 다들 나와봐. 오늘 잔치하자. 민석의 호기로운 외침에 지수가 놀란 얼굴로 방에서 나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선홍빛 고기와 화려한 포장지들을 본 지수는 기쁨보다 앞서는 당혹감의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장난감을 뜯어보고 집안은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지수는 남편의 낯선 차림새와 손목에 새로 감긴 번쩍이는 시계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 이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일당 받은 거라면서요. 어떻게 이런 비싼 걸 다 사와요? 지수는 고기 상자를 정리하다 말고 민석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민석은 아내의 시선을 피하며 능청스럽게 웃어 넘깁니다. 헤란과의 만남이나 그녀의 수행 비서가 되었다는 사실을 구구절절 설명하기엔 자신의 양심이 아직은 따끔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수의 어깨를 툭 치며 이제 고생 끝났으니 걱정 말고 먹기나 하라며 큰 소리를 칩니다. 지수는 남편의 변한 목소리 톤과 몸에서 배어나오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낯설기만 합니다. 내가 말했잖아. 어떻게든 길을 찾겠다고. 이제 우리 애들 기 안 죽이고 키울 수 있어. 당신도 그 식당 일 당장 그만둬. 민석은 자신감에 차서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한구석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헤란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소유욕 가득한 눈빛, 그리고 옷을 갈아입을 때 느껴졌던 기묘한 굴욕감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침을 뱉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고기를 입에 넣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자 그 불쾌감은 순식간에 희미해집니다. 돈의 향기는 달콤했고 그 달콤함은 민석의 감각을 마비시키기 충분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빳빳한 셔츠를 입은 남자가 그를 비웃듯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던 가장의 재기가 아니라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지독하게 분주하지만 민석의 출근길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낡은 안전화 대신 매끄러운 가죽 구두를 신고 거친 한바집 대신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헤란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헤란은 민석에게 유명 브랜드의 정장 몇 벌을 내주며 그의 겉모습을 완벽하게 개조했습니다. 이제 민석은 헤란의 개인 수행비서라는 직함 아래 그녀의 모든 사적인 동선을 책임지며 그림자처럼 뒤를 따릅니다. 헤란이 사람들을 만나 사업 이야기를 나눌 때 민석은 문 밖에서 그 위용을 지키며 서 있습니다. 강민석 씨, 오늘 저녁엔 외곽에 있는 별장으로 가야 해. 운전 준비하고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
혜란의 명령은 늘 단호하고 거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민석은 잠시 지수의 얼굴을 떠올리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답합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와 주머니 속의 두툼한 지갑은 그를 침묵하게 만드는 족쇄와 같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릴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지만 민석은 애써 그 죄책감을 외면합니다. 그는 혜란의 고급 세단을 운전하며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아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는 그녀를 훔쳐봅니다. 혜란은 민석의 시선을 느낀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그를 응시합니다. 지수한테는 급한 현장 일이 생겨서 며칠 못 들어간다고 문자라도 남겨야겠네. 민석은 신호 대기 중에 짧은 거짓말을 담은 메시지를 아내에게 보냅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그는 금세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지수에게서 몸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으라는 답장이 오지만 민석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아내의 걱정이 지금의 자신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혜란의 별장에 도착하자 화려한 조명과 적막한 숲의 공기가 민석을 맞이합니다. 혜란은 차에서 내리며 민석의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 매줍니다. 여기서는 비서가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행동해. 알겠어? 그게 당신이 받는 돈값이야. 혜란의 차가운 손길이 민석의 뺨을 스칩니다. 민석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지만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별장의 풍경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낮에는 성실한 가장의 가면을 쓰고 밤에는 재력가의 놀이개가 되어 살아가는 이중생활. 민석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을 보며 헛웃음을 짓습니다. 돈의 맛은 중독성이 강했고 그는 이미 그 달콤한 독에 깊숙이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혜란의 화려한 별장에서 며칠을 보내고 돌아온 민석의 눈에 비친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정돈되지 않은 신발들, 그리고 비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운 생활의 때들이 그를 숨막히게 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아이들을 안아주며 행복을 꿈꿨던 민석이었지만 이제는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돌던 혜란의 공간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그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낡은 벽지를 혐오스러운 듯 노려봅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항상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거야? 지수, 너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환기 하나 제대로 안 해? 민석의 느닷없는 타박에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지수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지수는 남편이 며칠 만에 돌아와 반가운 마음에 달려 나오려다 그의 싸늘한 표정에 그만 제자리에 멈춰 서고 맙니다. 민석의 몸에서는 여전히 값비싼 담배 냄새와 명품 향수의 잔향이 배어 나옵니다. 지수는 남편의 낯선 눈빛에서 이질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현장 일이 힘들어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애들 듣겠어요. 얼른 씻고 밥 먹어요. 지수는 갈라진 손으로 민석의 겉옷을 받아들려 하지만 민석은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칩니다. 지수의 손에 밴 주방 세제 냄새와 고춧가루 얼룩이 오늘따라 유난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민석은 자신의 손을 비누로 박박 문질러 닦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봅니다. 혜란이 선물해준 맞춤 정장과 이 낡은 반지하 방은 결코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 같습니다. 그는 식탁에 차려진 소박한 된장찌개를 보며 헛구역질을 참습니다. 이런 거 이제 지겨워.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해? 당신도 좀 꾸미고 살 수 없어? 맨날 그 낡은 티셔츠만 입고.
민석의 말은 비수가 되어 지수의 가슴에 꽂힙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가 꾸미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하나, 남편의 약값과 아이들의 학원비를 한 푼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이제 그 헌신조차 무능함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민석은 밥상을 뒤로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혜란이 건네준 골드카드의 감촉을 떠올립니다. 가난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벗어던져야 할 더러운 허물처럼 느껴집니다. 창밖에는 보슬보슬 밤비가 내리고 낡은 단칸방의 벽지는 습기를 머금어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민석은 침대에 걸터 앉아 연신 휴대폰 시계만 확인합니다. 혜란으로부터 온 지금 바로 호텔로 와라는 짧은 메시지가 화면 위에서 전멸하고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수가 아이들의 해진 양말을 꿰매며 조용히 TV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겉옷을 집어듭니다. 나 지금 나가봐야 해. 공사 현장에 크레인이 고장났다고 급하게 연락이 왔네. 밤샘 작업을 해야 할지도 몰라. 민석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지만 지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신발끈을 묶습니다. 지수는 바늘질하던 손을 멈추고 현관으로 다가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보다 더 깊은 의구심이 서려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민석의 비상근무는 일주일에 서너 번꼴로 잦아졌고 그때마다 돌아온 남편의 옷가지에서는 건설 현장의 흙먼지 대신 달콤하고 비싼 술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요? 비도 오는데 위험하게.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 보기도 힘들고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안 놓여요. 지수는 민석의 팔을 붙잡으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냅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 손길이 마치 자신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족쇄처럼 느껴져 거칠게 뿌리칩니다. 그는 지수의 눈을 피하며 문손잡이를 돌립니다. 거짓말은 할수록 쉬워졌고 아내의 진심 어린 걱정은 이제 귀찮은 잔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돈 벌어다 주니까 이제 별게 다 참견이네. 내가 노는 줄 알아? 다 우리 가족 잘 살아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냥 잠이나자. 민석은 쏘아붙이듯 말을 내뱉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빗줄기를 뚫고 달려간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 그곳엔 와인잔을 든 혜란이 비웃듯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석은 혜란의 앞에 서서 다시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지수에게 했던 호기롭던 외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의 주인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 가련한 남자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주머니 속의 두툼한 돈뭉치를 만지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게 다 가족을 위한 거야라는 비겁한 변명 뒤로 숨으며 그는 스스로 파놓은 거짓의 통속으로 더 깊이 발을 들여놓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입니다. 실내는 에어컨 바람으로 서늘하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민석은 대리석 식탁 끝에 앉아 혜란이 따라주는 독한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립니다. 혜란은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민석을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서늘한 결단력이 서려 있습니다. 강민석 씨, 우리 이제 지루한 숨바꼭질은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아? 당신 그 구질구질한 반지하방이랑 이 집 어느 쪽이 진짜 당신 자리라고 생각해? 혜란의 질문에 민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이미 혜란이 제공하는 화려함에 중독되어 낡은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의 목줄을 죄는 마지막 양심의 끈이었습니다.
민석은 잔을 비우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헤라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더니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집니다. 그 안에는 민석이 상상도 못할 액수의 예금 증서와 강남의 오피스텔 계약서가 들어 있습니다. 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헤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의 뒤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차갑게 감싸 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귓가에 닿을 때마다 민석은 소름이 돋으면서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완전히 정리하고 와. 그 지겨운 아내랑 애들 이제 당신 인생에서 지워버려. 내가 주는 이 선물들 그 대가라고 생각하면 돼. 못하겠다면 지금 당장 이 옷 다 벗고 예전처럼 공사판으로 돌아가든가. 헤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결코 예전의 비참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석은 서류 봉투에 담긴 숫가들을 보며 숨이 가빠옵니다. 아내 지수의 눈물 젖은 얼굴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스치지만 곧이어 헤란이 보여준 화려한 세계의 잔상이 그 기억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기는 계약서라도 되는 양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꽉 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민석의 대답에 헤라는 만족스러운 듯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춥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어디에도 사랑은 없습니다. 오직 쓸모있는 장난감을 길들였다는 정복감 뿐입니다. 민석은 차가운 위스키를 한 입에 털어넣으며 결심합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끊어졌고 그는 오직 앞만 보고 이 화려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합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반지하 방의 천장에서는 눅눅한 습기가 뚝뚝 떨어집니다. 민석은 헤란이 건네준 가죽 가방을 움켜쥔 채 현관에 섰습니다. 집안은 지수가 정성껏 끓여놓은 된장찌개 냄새로 가득하지만 민석에게는 그 냄새조차 이제는 지긋지긋한 가난의 악취처럼 느껴집니다. 지수는 비에 젖어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수건을 들고 달려나오지만 민석의 서늘한 표정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지수야,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민석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식탁에 가방을 툭 던집니다. 지수는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가방 옆에 앉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초라한 모습, 갈라진 손등, 그리고 시장 바닥에서 사온 낡은 티셔츠를 보며 마음을 더 독하게 먹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다시 저 지옥 같은 공사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공포가 그의 양심을 짓누릅니다. 그만하자니요. 당신 갑자기 왜 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버텨왔는데 이제 당신 다리도 좀 나아지고 돈도 벌어오니까 살만해졌잖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립니다. 하지만 민석은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밀어놓습니다. 그는 이미 헤란의 펜트하우스에서 보았던 화려한 미래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헌신하며 닦아준 그의 다리, 아이들이 고기 한 점을 양보하던 그 눈물겨운 저녁 식사는 이제 민석에게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일 뿐입니다. 살만해졌다고? 이 곰팡이 피는 구석에서 평생 찌개나 끓여 먹는 게 살만한 거야? 난 싫어. 난 더 높은 곳으로 갈 거야. 거기엔 당신이랑 애들 자리는 없어. 민석의 말은 비수가 되어 지수의 가슴에 깊숙이 박힙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눈빛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변할 수 있는지,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자신이 사랑했던 민석이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지수는 서류를 움켜쥐며 오열합니다.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부모의 고함에 깨어 문틈으로 겁에 질린 눈을 내밀지만 민석은 아이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애들은 어쩌고. 준우랑 서윤이는 당신만 기다리는데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돈 때문에 자식을 버려. 지수의 절규에도 민석은 무표정하게 일어섭니다. 그는 가방에서 빳빳한 돈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립니다. 그것은 혜란이 준 정리자금입니다. 민석은 그 돈이 지수와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비겁한 위안을 스스로에게 건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등 뒤로 지수의 처절한 통곡 소리와 아빠를 부르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지만 민석은 귀를 막은 채 대기하고 있던 검은 승합차에 몸을 싣습니다. 혜란의 호출을 받고 며칠간 꿈같은 호사를 누리던 민석이 다시 반지하 동네를 찾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던지고 나온 지 사흘 만입니다. 장마가 끝난 뒤의 공기는 덥고 습했지만 골목 어귀에 들어선 민석의 가슴 한구석에는 기묘한 해방감과 미세한 불안이 교차합니다. 그는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 깃을 세우며 익숙한 철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도장을 찍으라고 윽박지르려던 그의 입술이 문 앞에 선 순간 굳어버립니다. 지수야, 문 열어봐. 서류 정리 다 됐어? 나 바쁘니까 얼른 끝내자고. 민석이 거칠게 문고리를 돌려보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찌개 끓는 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임에도 집 안에서는 소름 끼칠 정도의 정적만이 흘러나옵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엽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 문틈 사이로 쏟아진 것은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곰팡이 냄새뿐입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장롱도 아이들의 책상도 지수가 아끼던 소박한 화분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다들 어디 간 거야? 지수야, 준우야. 민석은 미친 듯이 방 안을 휘젓고 다닙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식탁 위에는 그가 던져두고 갔던 두툼한 돈뭉치와 선물들이 고스란히 놓여 있습니다.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그 돈 위에는 지수가 남긴 짧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 돈은 당신 영혼 값으로 써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더러운 돈 없어도 잘 키울 테니까. 지수의 정갈한 글씨체가 민석의 심장을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쪽지를 읽는 민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지수는 남편이 준 비굴한 위안을 거부하고 자존심 하나만을 챙겨 아이들과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방 안을 둘러봅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가족 사진이 떼어진 자국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이 낡은 집이 정작 가족이 떠나고 나니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무서운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민석은 돈뭉치를 움켜쥐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제 그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지만 그 대가로 가슴속에 거대한 구멍 하나가 뚫려버렸음을 직감합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입니다. 거실 바닥은 발소리조차 흡수하는 두툼한 수입 카펫이 깔려 있고 은은한 조명은 집 안의 고가 미술품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민석은 이제 낡은 반지하 방의 곰팡이 냄새 대신 비싼 가죽 소파의 향취와 고급 와인의 풍미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자신이 버리고 온 동네를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도취한 듯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듭니다. 그래,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지. 그 좁아터진 곳에서 어떻게 버텼나 몰라.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네. 민석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감탄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혜란이 맞춰준 이태리제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손목에서 빛나는 수천만 원대 시계는 그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지수와 아이들이 떠난 빈자리에 대한 공허함은 잠시였을 뿐 통장에 찍히는 숫자의 마력은 그 모든 죄책감을 빠르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혜란의 공식적인 파트너이자 오른팔로서 사교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민석 씨, 거울 그만 보고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다음 주에 있을 자선 파티 명단이야. 당신이 내 옆에서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여줘야 해. 혜란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민석을 부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명령조의 서늘함이 담겨 있습니다. 민석은 예전처럼 굽실거리는 대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혜란은 민석의 잘 정돈된 머리카락을 만지며 만족스러운 듯 웃습니다. 민석은 혜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이 꿈꾸던 성공의 정점에 서 있음을 느낍니다. 걱정 마세요. 대표님, 체면 깎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누굽니까? 이제 박혜란의 남자 아닙니까? 민석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그 이면에는 묘한 비굴함이 섞여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혜란의 진정한 연인이 아니라 그녀가 공들여 다듬은 값비싼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혜란은 민석에게 고가의 외제차 차 키를 건네며 내일 쇼핑이나 다녀오라고 말합니다. 민석은 그 키를 받아쥐며 전율을 느낍니다. 돈으로 산 천국은 달콤했고 그 달콤함은 민석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혼을 팔아 얻은 이 화려한 삶이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어둠 속에 잠긴 도시를 향해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서늘한 정적만이 감돕니다. 민석은 대리석 식탁 앞에 앉아 혜란이 던져놓은 서류 뭉치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파트너였지만 실상은 혜란의 사업상 뒤처리를 도맡는 허울 좋은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조금씩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혜란은 와인잔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차가운 눈빛으로 민석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민석은 더 이상 신선한 흥미를 주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석 씨, 착각하지 마.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 손목에 찬 시계, 타고 다니는 차까지 전부 내 돈으로 만든 거야.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당신은 다시 그 냄새나는 지하방으로 돌아가야 해. 알겠어? 혜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섞여 있습니다. 민석은 모욕감에 주먹을 꽉 쥐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합니다. 이미 그녀가 제공하는 안락함에 길들여진 육신은 비굴하게도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혜란은 비웃듯 콧방귀를 뀌며 민석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립니다. 그녀의 손길은 다정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말 안 듣는 짐승을 다루는 주인과도 같습니다. 대표님, 제가 실수를 한 게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민석의 낮은 목소리가 떨립니다.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을 붙잡으려 애쓰지만 혜란은 오히려 박장대소하며 그를 조롱합니다. 그녀는 민석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더니 차가운 물 한 잔을 그의 얼굴에 끼얹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눈을 타고 흘러내리지만 민석은 닦아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혜란은 등을 돌려 침실로 향하며 마지막 경고를 던집니다. 예의? 돈 주고 산 장난감이 예의를 노네? 웃기지도 않네. 내일 아침까지 거실 청소 다 해놓고 대기해.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말고. 혜란의 발소리가 사라진 뒤 민석은 어둠 속에서 홀로 젖은 얼굴을 감쌀합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에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그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봅니다. 문득 지수가 끓여주던 소박한 된장찌개 냄새와 아이들의 서툰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은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다는 사실이 악몽처럼 그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값비싼 옷을 걸친 초라한 광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헤란의 펜트하우스에 감돌던 차가운 정적은 낯선 남자의 구두 소리에 깨어집니다. 민석은 거실 한복판에서 헤란의 가방을 챙기다 멈춰섭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모델처럼 훤칠한 키에 앳된 얼굴을 한 2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그는 민석을 마치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 대하듯 무심하게 훑어보고는 안방에서 나오는 헤란에게 달려가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헤란의 얼굴에는 민석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천진하고 화사한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어머, 지훈아. 생각보다 일찍 왔네? 인사해. 여기는 내 일정 관리해주는 강 실장님이야. 강민석 씨, 오늘 오후 일정은 취소니까 나가서 쉬어. 헤란의 목소리는 경쾌하지만 민석을 향한 시선에는 한 줌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강 실장이라니. 불과 며칠 전까지 그녀의 침실을 공유하고 미래를 약속하던 연인이었지만 새로운 남자가 나타나자마자 그는 순식간에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꽉 쥐며 헤란과 남자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대표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은 누구고 왜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시는 건지 저랑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떨리며 억눌린 분노가 새어나옵니다. 헤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허리를 감싸 쥔 채 민석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내뱉습니다. 그 숨결은 향긋하지만 담긴 말은 독약보다 치명적입니다. 민석은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초라한 종말을 읽어냅니다. 강민석 씨, 주제 넘게 굴지 마. 당신은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야. 그동안 내가 준 돈이랑 옷이면 충분히 호강했잖아. 이제 그만 눈치껏 물러나 주는 게 예의 아닐까? 헤라는 비웃듯 웃으며 젊은 남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닫히는 문소리가 민석의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으로 들려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민석은 자신이 입고 있는 수백만 원짜리 정장이 마치 수의처럼 느껴져 몸서리칩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헤란의 비위를 맞추느라 비굴한 웃음을 짓던 주름진 얼굴이 이제는 쓸모없어 버려진 낡은 인형처럼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과 영혼을 맞바꿔 얻은 이 화려한 천국이 사실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변덕에 의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화려한 한남동의 밤 공기가 이토록 차가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민석은 헤란의 집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자신의 가방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몸에 걸치고 있던 값비싼 코트와 시계는 이미 헤란의 경호원들에게 빼앗겼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처음에 입고 왔던 낡은 양복 한 벌과 몇 가지 잡동사니가 든 가방뿐입니다. 헤라는 문틈 사이로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강민석 씨, 착각하지 마. 내가 준 오피스텔이며 차, 전부 내 법인 명의야. 오늘부로 도어록 번호 다 바꿨으니까 꿈도 꾸지 말고.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 그 시궁창 같은 반지하가 어울려. 쾅하고 닫힌 육중한 철문 소리가 민석의 고막을 찢는 듯합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 현실의 문을 두드려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비실의 차가운 경고뿐입니다.
민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언덕길을 내려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혜란의 비위를 맞추느라 써버린 돈 외에 남은 것은 고작 몇만 원짜리 지폐 몇 장뿐입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그를 비웃는 듯 번쩍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초라한 행색의 민석을 피해서 걸어갑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 가족까지 다 버리고 내 영혼까지 다 팔았는데 이게 끝이라고? 민석은 가로등 아래 주저앉아 실성한 듯 중얼거립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던 도시는 이제 그에게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처럼 다가옵니다. 갈 곳도 부를 사람도 없습니다. 지수와 아이들이 있던 그 낡은 반지하 방조제,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석은 비틀거리며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남은 돈으로 독한 소주 한 병을 사서 나발을 쌉니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지만 가슴 속의 울화는 꺼지지 않습니다. 박혜란, 이 나쁜 년, 나를 개처럼 부려먹고 이렇게 버려? 민석은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닿으면 끝나는 신기루였다는 것을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고 민석은 젖은 박스 더미 옆에 몸을 웅크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리석 바닥에서 잠을 자던 남자가 이제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지수의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리며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참외는 빗소리에 묻혀 어디론가 흩어질 뿐입니다. 서울역 대합실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전해오는 한기가 민석의 뼈마디를 파고듭니다. 혜란의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난 지 벌써 한 달. 한때의 맞춤 정장을 뽐내던 민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냉국물 흐르는 점퍼를 걸친 채 누군가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를 기웃거리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에서 그가 누렸던 호사는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기만 합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입에 가져가지만 남은 것은 쓴 뒷맛뿐입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 독한 년이 내 인생을 다 망쳐놨어. 민석은 여전히 남 탓을 하며 웅얼거립니다. 비굴하게 빌어먹는 처지가 되어서도 그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입니다. 구두를 닦아주던 비서들이 굽신거리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행인들이 그를 오물보듯 피해갑니다. 민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일용직 인력시장을 다시 찾았지만 알코올 중독과 영양실조로 상한 몸은 이제 벽돌한 장조차 들기 버겁습니다. 소장님, 저 아시잖아요. 강민석입니다. 예전에 일 잘한다고 칭찬하셨잖아요. 제발 자비리라도 하나만 주세요. 민석은 옛 동료였던 소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소장은 코를 찌르는 술 냄새에 눈살을 찌푸리며 민석의 손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한때 강 실장이라 불리며 거드름을 피우던 민석의 모습은 소장에게도 불쾌한 기억일 뿐입니다. 소장은 침을 뱉으며 민석을 밀쳐냅니다. 잠깐만요. 저 돈이 필요해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배가 너무 고파요. 민석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지만 소장의 트럭은 매정한 매연을 내뿜으며 떠나버립니다. 민석은 먼지 자욱한 길바닥에 누워 하늘을 봅니다. 지수가 챙겨주던 따뜻한 밥상,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오던 그 소박한 행복이 이제는 가질 수 없는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돈의 노예가 되어
가족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을 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꼬르륵거리는 배꼽시계 소리뿐입니다.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지탱해 주던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가차없이 내던졌던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찬바람이 뼈마디를 파고드는 늦가을의 오후입니다. 민석은 배국물 절은 점퍼 차림으로 서울 변두리의 한 재래시장을 기웃거립니다. 누군가 버린 박스라도 주워 팔 요량으로 리어카를 끌던 그의 발걸음이 어느 반찬 가게 앞에서 얼어붙듯 멈춰섭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정갈하게 담긴 밑반찬들이 즐비한 그곳. 분주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한 여성이 보입니다. 낡은 티셔츠 대신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얼굴에는 예전의 수심 대신 단단한 생동감이 서린 사람입니다. 바로 지수입니다. 지수야. 아니, 여보. 민석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차마 부르지 못한 이름이 새어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부끄러워 가판대 뒤로 몸을 숨깁니다. 지수는 손님들에게 연신 머리를 숙이며 밝게 웃고 있습니다. 그 곁에는 인상 좋은 한 남자가 익숙한 솜씨로 무거운 반찬통을 나르며 지수의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지수는 그 남자를 보며 수줍게 미소 짓습니다. 민석은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느낍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아내의 행복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곁에서 꽃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멸치볶음만 원어치 더 드릴게요.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거라 맛있게 볶았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맑고 힘이 넘칩니다. 민석은 지수가 말하는 우리 애들이라는 단어에 숨이 턱 막힙니다. 잠시 후 학교 수업을 마친 듯한 준우와 서윤이가 가게로 뛰어들어옵니다. 아이들의 옷차림은 깨끗하고 얼굴에는 구김살 하나 없습니다. 준우는 지수 곁에 있는 남자에게 달려가 아빠라고 외치며 품에 안깁니다. 남자는 준우를 번쩍 들어 올리며 호탕하게 웃습니다. 안 돼. 내가 아빠인데 저 자식이 왜 내 자리를... 민석은 울컥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으려 입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버리고 돈을 선택한 순간 아빠라는 이름의 권리는 이미 소멸했다는 것을요. 지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남자의 팔짱을 낍니다. 네 사람의 모습은 완벽한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버린 행복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욕망의 끝이 얼마나 처참한 쓰레기통인지를 뼈저리게 확인합니다. 그는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고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시장 골목의 어두운 전신주 뒤로 몸을 숨긴 민석은 터져 나오는 오열을 간신히 집어삼킵니다. 리어카의 녹슨 손잡이를 쥔 그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돋아나고 때 묻은 소매 끝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집니다. 가판대 조명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지수와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든든하게 지키고 선한 남자. 그 풍경은 민석이 꿈꿨던 돈으로 산 천국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따뜻해 보입니다. 민석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멀리서 아들 준우의 얼굴을 훔쳐봅니다. 준우야, 서윤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가 잘못했어. 민석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시장통의 소음과 활기찬 사람들의 흥정소리에 묻혀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때 가게 정리를 돕던 준우가 문득 고개를 들어 민석이 숨어있는 어두운 구석을 응시합니다. 민석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숨을 멈춥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친 찰나
민석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달려가 아이를 안고 용서를 빌어야 할까? 아니면 비겁하게 다시 도망쳐야 할까? 준우야, 왜 그래? 뭐 잊어버린 거 있어? 지수가 다정하게 준우의 어깨를 감싸며 묻습니다. 준우는 잠시 어둠 속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노숙자를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지수의 손을 꼭 잡습니다. 준우의 눈빛에는 예전의 그리움이나 반가움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보듯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뿐입니다. 민석은 그 시선에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낍니다. 아이에게 자신은 이제 아빠가 아니라 그저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낯선 타인일 뿐이라는 사실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팝니다. 나를 못 알아보는 건가? 아니면 아예 지워버린 건가? 민석은 힘없이 벽을 짚고 주저앉습니다. 지수는 곁에 선 남자에게 반찬통을 건네며 환하게 웃고 남자는 그런 지수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버린 자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메워졌는지를 목격하며 절망합니다. 자신이 없어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자신이 버린 가족은 오히려 자신이 없기에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비틀거리며 리어카를 끕니다. 녹슨 바퀴가 내는 비명 소리가 마치 자신의 뒤틀린 인생이 내뱉는 신음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끼어들 틈이 없음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영원한 타인으로 남는 것임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차가운 가을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민석은 녹슨 리어카를 끌고 시장 골목 끝자락, 가로등조차 깜빡이는 어두운 공터로 숨어듭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그의 해진 점퍼를 적시고 구멍난 신발 속으로 차가운 빗물이 스며듭니다. 그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지수의 가게, 셔터 내리는 소리에 온몸을 떨며 멈춰섭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인생에 내려진 마지막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가슴을 때립니다. 지수야, 준우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석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그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는 헤란이 던져주었던 그 화려한 옷들과 시계, 그리고 비굴하게 웃음 팔며 얻었던 돈뭉치들을 떠올립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었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가짜 유리 조각을 쫓아온 얼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통곡하며 후회합니다. 돈이 뭐라고, 그까짓 돈이 뭐라고 내 자식들을, 내 마누라를 내 손으로 그렇게 내쫓았을까? 나 같은 놈은 살 가치도 없어. 민석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칩니다.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옛 가족 사진 한 장을 꺼내듭니다. 비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번져버린 사진 속에서 어린 준우와 서윤이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민석은 그 사진을 입술에 대고 바르르 떨며 흐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그 따뜻한 품으로 돌아갈 길은 영영 끊어졌습니다. 자신이 끊어버린 그 다리는 너무나 깊은 계곡 아래로 추락해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행복해라. 제발. 나 같은 아빠는 잊어버리고 그 좋은 사람 옆에서 웃으면서 살아라. 나는 이렇게 벌 받으면서 살게. 민석은 멀리 지수의 가게가 있던 방향을 향해 땅바닥에 머리를 또 쓰며 절을 합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얼굴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용서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평생을 이 죄책감의 감옥에서 썩어가는 것이 자신이 치러야 할 유일한 대가임을 받아들입니다. 민석은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나 리어카 손잡이를 잡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합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남겨진 고통과 후회는 씻기지 않은 채 그의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집니다. 돈의 유혹에 영혼을 팔았던 한 남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차가운 빗소리 속으로 영영 침잠해 갑니다.